야, 이 썩은 년아. 언제까지 우리를 무시할 거야? 조폭 김도철의 손바닥이 며느리 이연주의 뺨을 세게 내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늦은 밤 아파트 경비실에 메아리 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현주의 하얀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이혼 후 8살 딸을 혼자 키우며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모른다고? 네 개새끼 남편이 우리 돈 5천만 원 들고 튄 거 뻔히 아는데? 도철의 옆에 선 부하 박성호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형님, 인연이 계속 발뺌하네요. 좀 더 세게 해야겠는데? 딸년 사진도 있는데.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린 여학생 사진을 보여줬다. 현주의 딸 서연이의 모습이었다. 안 돼요. 제발 아이는. 현주가 절규했다. 그 순간 경비실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젊은 것들이 여자 한 명 붙잡고 뭐하는 짓거리냐? 70대 초반의 노인 강철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맹수의 기운이 느껴졌다. 뭐야, 이 할배는? 꺼져, 할아버지.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니도 같이 당하는 수가 있어. 도철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철호의 눈빛을 마주친 순간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50년간 단련된 특전사의 살기였다. 사건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총 15개 동 1,500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연주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 6시 현주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옆에서 자고 있는 8살 딸 서연이의 고운 잠자리를 살펴본 후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원룸 아파트는 비좁았지만 모녀가 살기에는 충분했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엄마, 5분만 더. 서연이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투정했다. 현주는 웃으며 딸의 이마에 뽀뽀를 했다. 엄마가 맛있는 계란 후라이 해줄까? 정말?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평소에는 시리얼이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달걀을 사둔 것이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현주는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파트로 출근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었지만 야간 근무도 돌아가며 해야 했다. 현주야, 오늘 컨디션이 어때? 동료 경비원 김영수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영수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으로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다. 현주를 친딸처럼 아끼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어젯밤에 일찍 잤거든요.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부터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다. 영수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현주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기로 했다. 현주는 3년 전에 이혼했다. 전 남편 정우진은 처음에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다. 경마, 경륜, 카지노. 빠지지 않은 도박이 없었다.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아내와 딸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자. 현주는 항상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대 굽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현주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다. 밤에 만들어둔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었다. 검소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도시락이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혹시 이현주 씨 맞나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현주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이런 시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이었다. 저는 금강대부에서 나온 김도철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남편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도철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명함에는 금강대부 영업과장 김도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 남편이요? 저는 3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할 때 우진이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이혼하셨다고요? 하지만 저희 서류에는 부인께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철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현주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보증서였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현주가 놀라며 서류를 살펴봤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다. 3천만 원을 빌려가셨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5천만 원입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5천만 원. 현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혼할 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모르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으시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다시 건넸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도철이 떠난 후 현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현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주는 동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서연이와 함께 경비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야간 근무라 딸을 데려와야 했다.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이 전부였다. 엄마, 왜 계속 한숨 쉬어?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엄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현주가 억지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내가 빨리 자라서 돈 많이 벌어줄게.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현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편 같은 아파트 15동 1층에 살고 있는 강철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70세의 그는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철호의 아들 강민수는 35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결혼 후 분당에 아파트를 마련해 따로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왔다. 며느리 현주와 손녀 서연이는 철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기쁨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주가 지나가다 철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녀는 철호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었다. 철호 역시 현주를 친딸처럼 아꼈다. 응, 현주야. 서연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요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철호는 현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경험과 군인 시절 단련된 관찰력으로 볼 때 현주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혹시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현주가 서둘러 대답하고 지나갔지만 철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철호는 젊은 시절 특전사 출신이었다. 197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특전사에 배속되어 20년간 복무했다.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1990년 중령으로 전역한 후에는 보안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몸에는 아직도 군인 시절의 감각과 기술이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철호의 집벽에는 각종 포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품, 특전사 동기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부인과의 결혼 사진까지 50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8시, 철호는 평소처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동네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이기도 했다. 오랜 군생활로 몸에 밴 경계심이었다. 산책을 하던 중 철호는 경비실 근처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경비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주변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뭔가 이상하네. 철호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경비실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철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조용히 경비실 쪽으로 다가갔다. 특전사 시절 익힌 은밀 접근 기술을 사용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야, 이년아. 대답 똑바로 안 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철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군인 시절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에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비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현주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30대 후반의 김도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박성호였다. 네 남편이 우리 돈 5천만 원 들고 튄 거 뻔히 아는데? 도철이 현주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다. 저는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일은 정말 몰라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이혼해도 빚은 남아있어. 이년아. 연대보 증인이잖아. 성우가 웃으며 현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것들이 여자한테 손을 대는 게 보기 좋냐? 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위험과 살기가 담겨 있었다. 도철과 성우가 철호를 돌아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맹수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뭐야, 이 할배는? 꺼져, 할아버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도철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현주는 내 며느리야. 내 가족한테 손 떼는 건 용서 못해. 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단호함과 자신감이 있었다. 며느리? 성우가 비웃었다. 할아버지, 가족이면 빚도 같이 지는 거야. 5천만 원 어떻게 할 거야? 5천만 원? 철호가 현주를 바라봤다. 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현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전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갔는데 제가 연대보증인이래요. 현주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철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네. 일주일째 매일 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철호가 도철과 성우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에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장에서 적과 마주했던 특전사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젊은 것들아, 내 며느리한테 사과해. 사과? 도철이 비웃었다.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냐? 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경비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도철과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철호를 우습게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협박하는 거야? 나이 먹고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성우가 철호에게 다가가며 어깨를 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철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성우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관절 꺾기 기술이었다. 아, 나 줘. 성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철호의 손아귀 힘은 70세의 나이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내 며느리한테 사과해. 철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목을 잡는 힘은 강철 같았다. 도철이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철호가 먼저 알아챘다. 칼 같은 거 꺼내면 내 손목도 부러뜨린다. 철호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도철의 움직임이 멈췄다.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성우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현주한테 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가 현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철호가 성우의 손목을 놓자 성우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다. 이제 꺼져. 다시는 내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철과 성우가 서둘러 경비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현주야, 괜찮아? 철호가 현주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철호가 현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철과 성우는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사무소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금강대부의 사무소는 3층 건물의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전화로 채무자들을 독촉하고 있었다. 뭐라고? 할아버지 한 명한테 털렸다고? 김병태 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태는 40대 중반의 거구로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위압적인 체격을 자랑했다. 지역에서 나름 이름을 알린 조폭 출신으로 금강대부의 실질적인 2인자였다. 실장님, 그 할아버지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성우 손목을 한 번에 비틀어서 도철이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병태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그래서 꼬리 내리고 온 거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알아? 동네에서 할아버지한테 털렸다고. 소문나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해? 죄송합니다. 성우가 아직도 아픈 손목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에 제대로 해. 할아버지든 뭐든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병태가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책상 위의 재떨이와 컵들이 흔들렸다.
한편 철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옛 동료를 만나고 있었다. 만나는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철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만나는 사람은 박정식, 철호와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동기였다. 현재 65세인 정식은 퇴역 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키 170cm의 단단한 체격에 아직도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식아,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철호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금강대부? 아, 그 새끼들. 나도 들어봤어. 요즘 강서구 쪽에서 개판 치고 다니는 놈들이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어제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당연하지. 우리도 이제 늙었잖아.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고. 정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영수한테 연락해보자. 걔는 아직 현역이니까 도움이 될 거야. 정식이 전화를 건 상대는 이영수, 철호와 정식의 후배로 현재 강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52세로 특전사에서 10년간 복무한 후 경찰의 특채로 들어갔다. 영수야, 나 정식이야. 지금 시간 있어? 선배님과 함께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1시간 후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다. 영수는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여전히 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나 자세에서 특전사 출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선배님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군대에서의 선후배 관계는 전역 후에도 평생 지속되었다. 영수야, 금강대부라고 들어봤어? 금강대부요? 물론이죠. 요즘 우리 관할에서 가장 말썽 피우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김병태라는 놈이 실질적인 두목이고 박민철이라는 큰 손이 뒤에 있어요. 그놈들이 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어. 철호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주의 이혼 경위부터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영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선배님,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 대부업에 폭력 행위까지 썼으니까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리고 증거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문제죠. 그 사이에 며느리분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정식이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겠네. 선배님들, 무리하지 마세요. 예전과는 달라요. 저들도 조직이 있고 무기도 있을 텐데.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수야,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당해주고만 있을 수는 없어. 가족을 지키는 건 남자의 기본 의무야. 철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영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예를 들면 순찰을 자주 돌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단속을 나갈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세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50년 전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8시, 철호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현주와 함께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는 현주를 혼자 두기가 걱정되어 함께 있기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어제 그 사람들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현주가 불안해했다.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보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동료들도 도와주기로 했어. 철호가 현주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다.
70세의 나이로 젊은 조폭들과 맞서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후 9시 30분 예상대로 금강대부 일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철, 성우뿐만 아니라 병태까지 함께였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 3명도 보였다. 총 6명이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경비실 앞에 멈췄고 조폭들이 우르르 내렸다. 이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 등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어제는 참 재미있었어. 병태가 경비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덩치는 철호보다 훨씬 컸고 몸집 자체가 위압적이었다. 누구세요? 철호가 침착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정식에게 미리 보낼 신호였다. 김병태야. 어제 우리 애들이 신세 졌다면서? 오늘은 제대로 인사하러 왔어. 신세를 졌다기보다는 예의를 배웠다고 하는 게 맞겠네. 철호의 대답에 병태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입이 참 살아있네. 오늘은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병태가 현주에게 다가갔다. 현주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의자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손해? 체면 손상이야, 체면 손상. 동네에서 할아버지한테 털렸다고 소문났잖아.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해? 병태가 현주의 머리카락을 잡으려는 순간 철호가 움직였다. 손 치워. 철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살기가 느껴졌다. 마치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특전사의 모습이었다. 뭐야, 할아버지? 어제 운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병태가 철호를 거칠게 밀쳤다. 하지만 철호는 한 발짝도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병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경고야.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웃기네. 할아버지가 우리 6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병태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철호는 간단히 피하고 동시에 병태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급소 타격술이었다. 으악! 병태가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당황했다. 형님! 도철과 성우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철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한 명은 발차기로 밀어내고 다른 한 명은 팔꿈치로 가격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근접 전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다. 새로운 3명까지 합해 총 6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젊고 건장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걸? 병태가 일어나며 냉소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직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나이는 못 속여. 오늘은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겠어. 그때 경비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철호야, 늦었나? 정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보였다. 모두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몸매가 탄탄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했다. 정식이? 혼자 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정식과 함께 온 2사람은 최동수와 한명철, 모두 철호의 특전사 동기들이었다. 이들은 퇴역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몇 명 와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병태가 비웃었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다.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정식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영수가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기에?
병태가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신고 들어왔어. 특수폭행 및 협박 신고. 영수가 철호를 향해 눈짓했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도철이 변명했다. 안 했다고? 여기 CCTV에 다 찍혔는데? 그리고 무기 소지도 확인됐고. 영수가 경비실 천장에 CCTV를 가리키며 조폭들이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와 강목을 지적했다. 그리고 불법 대부업 영업도 확인됐어. 모두 동행해야겠네. 영수의 말에 병태 일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서해 가서 풀어. 모두 체포한다. 영수가 수갑을 꺼냈다. 병태가 철호를 노려봤다. 할아버지, 이번은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끝이 아니라고? 그럼 계속해보자. 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내 며느리한테 다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도 조직이 있어. 병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수가 그를 끌고 나갔다. 경비실이 조용해지자 현주가 철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더 큰 보복이 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도 준비됐어. 철호가 동료들을 돌아봤다. 친구들,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철호야,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정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철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3일 후 병태 일행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법 대부업 혐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폭력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를 동원해 최대한 빨리 나온 것이었다. 이제 제대로 해야겠어. 병태가 사무소에서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형님, 그 할아버지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까지 연결되어 있고. 도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흘간 유치장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보통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늙은이들이잖아. 그리고 경찰이라고 해봤자 한두 명이야. 하지만 병태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경찰서에서 영수 과장을 만났는데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다. 김병태, 앞으로 조심해. 할아버지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날 거야. 영수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형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우가 물었다. 박 사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이 일은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병태가 말하는 박 사장은 박민철, 강서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진짜 조폭 두목이었다. 병태는 그의 부하 조직 중 하나의 실장에 불과했다. 한편 철호는 현주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 있었다. 현주의 연대보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혼 서류를 다시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연대보증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네요. 법무사 김정호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김정호는 50대 중반의 경력 있는 법무사로 철호의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그럼 현주는 남편 빚과 전혀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철호가 물었다. 네,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강대부에서 제시한 서류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밝아졌다. 며칠간 짓눌렸던 스트레스가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도 저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조폭들은 법보다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쨌든 이 서류들을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철호와 현주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니까.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현주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저 사람들이 법을 지킬 사람들이 아니잖아. 철호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날 저녁 병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철아, 박 사장한테 연락해. 이번에는 직접 나서달라고 해. 박 사장님을 직접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사장님이 나설 이유가 있어. 도철이 말하는 박 사장은 박민철, 강서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진짜 조폭 두목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왔다. 1시간 후 병태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박민철을 만나고 있었다. 룸살롱은 박민철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였다. 사장님, 그 할아버지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박민철은 50대 중반의 위압적인 남자였다. 키 180cm가 넘는 거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칼에 베인 상처와 총상 흔적이 있었다. 네, 특전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병태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현주를 협박하던 일부터 철호와의 대결, 그리고 경찰의 개입까지. 흥미롭네. 할아버지가 우리를 상대로 맞짱을 뜨겠다는 거야? 박민철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전사 출신이라. 베트남 전쟁 때 그 특전사 말이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민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좋아. 그럼 확실하게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서 해. 괜히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말고 간접적으로 압박해. 며느리 딸은 어디 학교 다녀? 화곡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실제로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기만 해도 충분히 겁날 거야. 병태의 눈이 번뜩였다. 아, 그 방법이 있네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군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도 계속 어슬렁거려. 생활이 불편하게 만들어. 직접 손은 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도 조사해. 약점이 있을 거야. 박민철의 지시는 체계적이고 교묘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부터 현주와 철호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아침에 현주가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면 학교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렸다. 아이들을 쳐다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섬뜩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왜 계속 쳐다봐? 서연이가 무서워했다. 괜찮아, 서연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거야. 현주가 딸을 안심시켰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수상한 남자들이 계속 어슬렁거렸다. 현주가 출근하려고 하면 차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렸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계속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현주가 불안해했다. 나도 느끼고 있어. 저놈들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철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무서워해요.
어제도 낯선 아저씨가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성인들끼리의 싸움에 아이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식이한테 연락해야겠어. 철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1시간 후 정식과 영수가 철호의 집에 모였다. 동수와 명철도 함께 왔다. 이 새끼들이 완전히 도를 넘었네. 정식이 분노했다. 아이들까지 겁주는 건 정말 비열해. 영수도 동의했다. 영수야, 공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 글쎄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영수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대응 방법을 바꿔야겠어. 저들이 간접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정식이 제안했다. 무슨 뜻이야? 우리도 저들을 감시하는 거야. 교대로 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좋은 생각이네. 철호가 동의했다. 그날 저녁 철호는 혼자서 금강대부 사무실 근처를 정찰하고 있었다. 정식과 영수가 말렸지만 그는 직접 나서겠다고 고집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금강대부 사무실은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철호가 멀리서 관찰하고 있으니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철호는 특전사 시절 익힌 정찰 기술을 사용해 건물 주변을 조사했다. 비상구의 위치, CCTV의 위치, 그리고 경비원의 동선까지 파악했다. 오후 9시경 철호가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성우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할아버지, 혼자 뭐하고 있어?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산책 나왔다가 길을 잃었네. 여기가 어디야? 철호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여기가 우리 사무실 앞인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푸르지오 아파트야. 아,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택시 타세요. 성우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일단은 넘어갔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늦게까지 일하네? 뭐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래. 혹시 우리 며느리 일로 바쁜 거야? 철호의 질문에 성우의 표정이 변했다. 할아버지, 괜한 오해 마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사업이 아이들을 겁주는 거야? 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아이들을... 거짓말하지 마. 다 보고 있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병태가 나왔다. 뭔 소리야? 형님, 그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우가 병태에게 설명했다. 병태가 철호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오다니 대담하네. 혼자 온 거야? 그래. 철호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용기는 가상한데 나이 먹고 무모한 짓 하지 마. 무모한 짓? 내 손녀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야. 손녀? 서연이 말이야. 학교 앞에서 겁주는 짓 그만해. 병태가 웃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매일 같은 시간에? 증거 있어요? 병태가 도발했다. 그만하자.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 경고야. 내 가족한테 더 이상 접근하면. 그러면 뭘 할 건데? 병태가 도발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박민철이 나왔다. 뭔 소리야? 사장님, 이분이 그 할아버지예요. 병태가 박민철에게 설명했다. 박민철이 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그의 눈에는 철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당신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그 할아버지야? 전쟁이라기보다는 내 가족을 지키는 것뿐이야. 철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나이 먹고 무모한 짓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많으면 뭐가 달라지냐? 철호의 대답에 박민철이 당황했다. 보통 사람들은 위협을 받으면 굴복하기 마련인데 이 할아버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정말로 끝까지 갈 거야? 그래. 그럼 후회하지 마. 박민철이 손짓하자 사무실에서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나왔다. 철호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총 7명.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숫자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후회는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그 순간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철호야, 혼자 오라고 했나? 정식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 영수와 다른 동료들이 올라왔다. 정식이? 혼자 오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옆에는 동수와 명철도 있었다. 박민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아버지 1명이 올 줄 알았는데 5명이나 왔다. 할아버지들이 집단으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뭘 하긴. 우리 후배 가족을 괴롭히는 놈들을 가만둘 수는 없지. 정식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현직 경찰관이야. 철호가 영수를 가리켰다. 영수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강서경찰서 수사과장 이영수입니다. 불법 영업 및 협박 신고가 들어와서 왔어요. 박민철이 당황했다. 경찰이 직접 온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관님,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이라고요? 연대보증인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 했는데 영수가 현주의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 보세요. 연대보증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협박한 것도 확인됐고요. 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스토킹한 것도 확인됐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겠네요. 모두 동행 조치하겠습니다. 영수가 수갑을 꺼냈다. 하지만 박민철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잠깐만,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박민철이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철호가 재빨리 움직였다. 특전사 시절 익힌 반사신경으로 박민철의 손목을 잡았다. 무기 꺼내려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 영수가 박민철의 주머니를 수색하자 작은 칼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 흉기 소지까지. 이번에는 확실히 잡혔네. 영수가 웃으며 수갑을 채웠다. 다른 조폭들도 모두 연행되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철호가 동료들을 돌아봤다. 고마워, 친구들.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정식이 철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아직 아니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뜻이야? 박민철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어. 용산파라는 조직인데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리해야 해. 철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계속 싸워야 한다는 얘기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유리해. 증거도 확보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영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주일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폭력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민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불법 대부업과 폭력행위, 협박,
위조 서류 작성 등 수십 가지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이영수 과장,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강서 경찰서장이 영수를 불러 직접 치하했다. 이번 수사는 지역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는 역사적인 성과였다. 아닙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뿐입니다. 영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물론 그 시민들이 자신의 특전사 선배들이라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용산파까지 연결된 게 맞습니까? 네, 박민철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곧 전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민철의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통해 더 큰 조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었다. 강서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용산파라는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정치인과 공무원들과도 유착관계에 있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영수의 다짐이 확고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현주가 철호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야. 동료들이 다 도와준 거야. 철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철호에게 뛰어왔다. 며칠간 무서워했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서연아, 학교는 어땠어? 무서운 아저씨들 안 보였지? 네.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경찰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고 하셨어요. 서연이의 말에 현주와 철호가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은 다 없어졌어. 우리 서연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됐네. 철호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철호는 정식, 영수, 동수, 명철과 함께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유독 달았다. 철호야, 이번에 정말 잘 끝났어. 20년 만에 이렇게 속이 시원한 적이 없네. 정식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산파 정리가 끝나면 정말로 끝나는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영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영수야,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는데 오히려 승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네, 이번 성과로 경무관 진급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네요. 영수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그런데 철호야, 너 정말 멋있었어. 70세의 나이로 젊은 놈들을 상대로. 동수가 감탄했다. 나이가 뭐야? 정의를 지키는 마음에는 나이가 따로 없어. 철호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용산파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직의 두목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총 150여 명이 검거되었고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도 환수되었다. 이와 함께 연루된 공무원과 정치인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와, 뉴스에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서연이가 TV를 보며 신나게 말했다. 뉴스에서는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 조폭 소탕 작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로 다 끝났구나. 현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주야,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네. 정말 고생 많았어. 철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다. 실례합니다. 강철호 선배님 계신가요?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다.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반듯한 자세와 말투였다. 네, 제가 강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특전사령부 작전처장 김상민 대령입니다. 김상민이 정중하게 경례하며 인사했다. 특전사령부에서 어떻게 선배님의 이번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0세의 나이로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가족을 지키시다니. 김상민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대단하다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철호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을 때 선배님의 행동은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요즘 젊은 특전사들에게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선배님 같은 분의 경험담을 직접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철호가 잠시 생각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가족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특전사의 정신이죠. 김상민의 말에 철호의 마음이 움직였다. 좋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부대로 초청하겠습니다. 전국의 특전사 간부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김상민이 기뻐하며 인사하고 떠났다. 다음 주 철호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특전사령부를 방문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부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특전사들의 정신력과 체력은 예전 그대로였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500여 명의 특전사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소령부터 대령까지 전국의 특전사 부대에서 온 정예들이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철호가 연단에 섰다. 70세의 노인이지만 특전사 출신답게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철호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조폭들과 맞섰던 이야기, 동료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던 과정,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 특전사의 정신은 전장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전사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동료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특전사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선배님처럼 살겠습니다. 한 젊은 특전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도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다른 특전사들도 따라 외쳤다. 철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2개월 후 현주는 대기업 계열의 보안업체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철호의 추천이 있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의 성실함과 용기가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월급도 기존의 2배가 넘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현주야, 이건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야.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현주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철호가 현주의 어깨를 다독였다. 서연이도 이제 학교에서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무서운 아저씨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갔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꿈도 생겼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경찰관이 될래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경찰관. 서연이의 말에 철호가 웃었다. 그래, 서연이가 경찰관이 되면 정말 훌륭할 것 같은데?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현주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뉴스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또 나왔어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다. 또 나왔다고? 네. 이번에는 전국 방송에서 시민영웅이라고 소개했어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할아버지가 완전 유명인이 되셨어요. 동네에서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신문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와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철호가 쑥스러워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철호는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여보, 잘했어. 하늘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주와 서연이를 잘 지켜줬어. 정말 고마워. 철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니까 용기가 났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줘. 바람이 불어와 철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아내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철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조폭들하고 싸우신 거예요? 한 중학생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싸운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야. 와, 완전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청소년들의 밝은 대답에 철호가 웃었다. 정식과 영수, 동수, 명철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정식은 보안업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영수는 경무관으로 승진해 더욱 열심히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1년 후, 철호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상을 수상했다. 베트남 참전의 공로와 더불어 최근의 시민정신 실천이 인정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가 철호의 상장을 보며 말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서연이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서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현주도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행복해져도 될까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철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새아버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도 좋아하고 아버지한테도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럼 다행이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철호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가족이 행복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2년 후 철호는 75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할아버지 영화 보고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서연이가 영화관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래,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나? 네, 친구들도 다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기쁘지. 철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철호는 다시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고 있어. 현주도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서연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철호를 감쌌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다. 이제 철호는 확신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용기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 강철호.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었다.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동료와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승리였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철호 할아버지가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